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딸 때문에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살았어요. 직장 다니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도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더 벌어왔고, 갑자기 영업직을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쥐꼬리만한 월급조차 못 가져왔을 때도 어떻게든 아끼고 부업을 더 늘리고 허리띠 졸라매가며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습니다. 돈 못 벌어도 내가 선택한 남편이니 내가 좀 더 고생하고 참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사람을 대체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답지 않게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했고,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성실함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벌어서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신혼생활을 채 1년도 즐기기 전에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3년은 맞벌이를 해야 제가 생각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작스런 임신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근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고, 저도 임신 축하금이랍시고 한 달치 기본급을 더 받은 뒤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남편이 당시에 다니던 회사 월급이 세금 떼고 250만 원 정도였는데 아이와 셋이 먹고 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아껴서 살림하면 못할 것도 없었어요. 딱 2년만 집에서 아이 키우고 그 뒤로는 저도 다시 나가서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죠. 남편에게도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라고 독려해줬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 남편이 부쩍 초조해하고 본인이 가장으로서 돈을 더 벌어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이 저는 더 불안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 일을 추가로 더 해야 할지 작은 스쿠터라도 하나 사서 배달을 해볼지 고민을 하는 남편에게 그런 건 괜찮으니까 월급만 제대로 가져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따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 퇴직금 받은 것도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꺼내서 사용하면 2년은 버틸만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돈을 더 벌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 어려운 부탁입니까? 아이 태어나고 첫 돌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는 중고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뒤늦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대체 무슨 짓이냐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면 다시 전에 다니던 회사로 복직하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중고차 팔아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고 했어. 나도 어디 가서 말빨 좀 있다는 소리 듣고 다니는데 내가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영업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고 순하긴 한데 남들 비위 맞추는 능력이 없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살짝 눈치라던가 센스가 부족해서 말을 한 번에 잘 못 알아듣거든요. 신차도 아니고 중고차를 팔아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없고 친구가 2천만 원 벌었다는 그 소리에만 눈이 뒤집혀서 그런 식으로 6개월을 허비했어요. 그동안에 남편이 벌어서 집으로 가져온 돈은 거의 한 푼도 없다고 봐도 무방했고 주변에서 조금 실적 나눠주거나 쥐꼬리만큼 얼마 버는 돈은 영업하고 본인 홍보해야 한다면서 다 날려 먹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친구라는 그 사람도 5년 동안 중고차 팔면서 딱 한 번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다 합쳐서 2천만 원 찍어본 것이 전부였고 그 외에는 평범한 월급쟁이 수준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무튼 남편은 6개월 만에 중고차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마땅히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집 근처에 공장도 몇 달 다녔다가 갑자기 횟집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번다면서 동네 일식집에서도 일을 몇 달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나이는 진작에 지났고 이제 결혼해서 갓난 아이가 있는데 뭐라도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와서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남편이 250만 원만 가져다 줬어도 아이 키우면서 적금까지 부으며 살 수 있었어요. 이번 달에는 200만 원 정도 벌어오더니 다음 달엔 그만두고 직장 옮긴다면서
한 푼도 가져다 주지 않는 날이 계속 반복되었죠. 차라리 남편이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을 맡아서 했으면 제가 나가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왔을 것 같아요. 아이가 2살 됐을 때부터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 제가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당장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방황을 보다 못한 저희 친정아빠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집으로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자네는 애도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방황만 하고 있을 텐가? 남자가 가정을 이뤘으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무리 꿈이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 내 딸을 저렇게 고생시킬 생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빠 친구분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남편을 소개시켜서 취직을 할 수 있게 도우셨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오히려 월급도 더 많았고 남편이 하는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크게 출세할 수는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당시 제가 파트타임으로 낮에 일하면서 14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남편에게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당분간 이대로만 계속 살자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정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아이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저도 점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애초에 살림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라서 2사람 벌이가 많아져도 생활비는 항상 고정이었고 대신 매달 저축하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통장에 돈도 쌓여가니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대로만 계속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남편은 그 새를 못 참고 지난 여름에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문제였어요. 저희 시댁에는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데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신우가 하나 있어요. 그 인간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 나이 먹고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아직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살고 본인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는 점입니다. 20대 때는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은 안 하더니 갑자기 영어도 배우고 이래서 돈도 벌겠다면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 년 다녀왔어요. 그렇게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신우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부랴부랴 취업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또 갑자기 인도와 동남아 여행을 하고 싶다면서 호주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뒤에 한국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더니 샐러리맨 생활은 답답해서 못하겠다며 갑자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달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나서 시부모님들에게 카페 차려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긴 시집 안 갈 거라면서 본인 결혼자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달라며 생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며 시아버지가 3천만 원 보태주신 적이 있는데 신우가 자기도 그만큼 받을 자격 있다면서 시댁에서 술주정 난동 부리고 아예 드러눕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에게 결국 3천만 원을 받아냈고 신우는 동네 골목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이름도 요상한 카페였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많고 2,000원, 3,000원 하는 저렴한 커피도 많은데 신우의 카페는 당연히 반년도 못 버티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가게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문을 닫게 되어버렸죠. 시아버님 돈 3천만 원을 1년 만에 다 날려먹고 그때는 좀 반성하고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때라도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 돈 모으고 부모님 속 그만 썩혀야죠. 하지만 폐업 신고하자마자 갑자기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하더니 옷가방 하나 덜렁 들고 훌쩍 제주도로 떠나버렸어요. 숙식 제공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6개월을 일하면서 푹 쉬고 놀다 오는 겁니다. 본인은 힐링이니 휴식이니 그럴듯한 소리를 늘어놓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책임감도 하나도 없고 인내력도 없는 애들이나 다름없어요. 아무튼 두 남매가 똑같이 사고치고 본인들 인생 즐기며 사는 사이에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만 피가 마르고 수습하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었죠. 신우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올해 초였고 그때 저희 남편은 친정아빠가 소개시켜준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맘 잡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남편에게 먼저 바람 넣고 접근한 건 신우였죠. 신우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동네의 젊은 부부가 야채 과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고
그 집이 장사가 정말 잘 되고 돈을 엄청 많이 벌더랍니다. 가게 차리는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하면 직장 다니며 버는 월급의 몇 배를 우습게 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 또다시 장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고 믿으면서 절대 장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팔랑귀 같은 남편은 신우 말에 홀딱 넘어가더니 제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표를 던지고 신우와 함께 야채가게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정말 신우와 남편이 야채 장사에 소질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영업의 수입이라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던 시절보다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까지는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서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가게를 지키고 남편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다녔어요. 장사가 조금씩 바빠지니까 두 사람이 하기엔 손이 부족했던지 신우가 저한테 굳이 다른 곳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시급을 쳐줄 테니 야채가게 나와서 같이 일을 하자더라고요. 저는 남편은 몰라도 신우와 같이 일하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시급을 받고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식구들이랑 함께 일하긴 싫었어요. 그냥 둘이 계속 알아서 하고 알바를 따로 구하던지 하라 했고 저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와 남편이 집요하게 저와 함께 일하길 원했고 시급을 12,000원 쳐줄 테니까 하루에 딱 6시간만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시급은 2,000원 더 높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편해서 싫었는데 신우가 집까지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몇 달만 같이 일해보기로 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거절했어야 하는 건데 마음이 약해진 제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야채가게에 출근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엉망진창이고 물건 관리나 진열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손님을 받고 돈을 벌고 있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동네 주변에 큰 마트도 없고 주위에 다른 야채가게가 없어서 망정이었지. 만약 경쟁 상대가 생긴다면 저라도 다신 이 가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제가 모르면 몰랐지 내 눈앞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꼴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가게 정리를 하고 물건 진열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시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제가 그동안 파트타임을 하던 곳들 중에 마트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야채랑 과일 손질하고 상품화해서 진열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기왕 일하러 나온 거 제 남편 가게니까 더 깔끔하고 예쁘게 잘해놓고 싶었어요. 제가 깔끔하게 일을 잘하니까 신우는 점점 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고 그냥 대충 놔둬도 팔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정리를 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야채 가게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대부분의 일을 저 혼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까운 거리에 배달 간다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1시간씩 놀다가 들어왔고 신우는 몸 쓰는 일인 물건을 받고 정리하는 모든 것은 저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계산대에서 돈만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 성질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제 몸만 축나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신우와 남편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때마다 한 달만 더 아니면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더 해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만둬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건 들어온 야채 박스를 들어서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고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 터진 것까지는 아니고 허리 근육이 놀란 거니까 며칠 찜질하고 누워서 있으라는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건 들어온 것 뻔히 알고 있는 신우가 계산대에 가만 앉아 있었고 저 혼자 무거운 박스 들어나르다 다쳤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고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일을 해줄 이유도 없는데 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두 남매 놔두고 나 혼자 다쳐가며 일을 했나 싶어 억울했습니다. 몸은 좀 아팠지만 모처럼 집에서 누워 쉬고 있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최소 일주일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으니 일주일 뒤엔 자연스럽게 야채가게 일을 그만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난데없이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커다란 마늘 자루를 제게 건네주더니
누워서 쉬는 김에 집에서 마늘이나 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워있으니 좋지? 어차피 집에서 쉬는 김에 마늘이나 좀 까고 있어. 허리가 아픈 거지 손이 아픈 건 아니잖아. 오늘 안에 그거 다 까놓으면 내가 내일 다시 가지러 올게. 라고 말하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파서 누워있는 나한테까지 가게 일을 시키는 건가 싶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저 혼자 일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안 하는 남편도 원망스러웠고 대놓고 일을 시켜대는 신우나 자기 딸 심부름 받고 아픈 저한테 마늘 가져다 준 시모까지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 누워있는데 그 와중에 마늘까지 까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몇 개 까다 말고 집어 던져놓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친정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서 곰국을 한 냄비 끓여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야채 가게 하는 것부터 못마땅한데 저까지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다치게 만들었으니 저희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셨겠죠. 그런 와중에 집에 왔더니 딸이 허리에 보호대 차고 누워서 마늘을 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눈이 뒤집히셨어요. 저한테 너 지금 뭐하냐고 묻더니 김서방이 너한테 집에서 마늘 까라고 가져왔냐고 아빠가 노발대발 완전 화가 나셨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신우가 시켜서 아침에 시모가 나한테 가져다 줬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제 대답을 들은 친정아빠가 마늘 자루를 들고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엄마도 바로 아빠를 따라서 나갔고 저는 허리 아파 누워 있었는데 그날 완전 가게가 쑥대밭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아빠가 가게를 다 때려 부수다시피 했고 엄마는 신우의 멱살을 잡았대요. 귀한 내 딸 데려다가 니들 맘대로 야채 가게에서 일 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아픈 사람한테 누워서 마늘 까라고 시키냐고 니들이 사람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남편이 뒤늦게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는지 저희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빌었는데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집에 있느라 당시에는 그 상황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있지 말라며 저를 친정집으로 데려가셨죠. 나중에 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딸까지 집으로 데려왔고 이참에 이혼하고 그 집안이랑 인연 끊고 살라 하셨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봐줄 테니 직장도 제대로 된 곳으로 다시 구하고 제 능력 다시 살려서 예전처럼 직장 생활하라는데 솔직히 그 이야기가 너무 솔깃하게 들렸어요. 매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한 남편보다 차라리 친정집에서 살며 제가 돈 벌어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남편이 그 뒤로 저와 딸을 데려가겠다며 몇 번 친정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친정아빠가 남편을 돌려보냈고 저도 이젠 집에 돌아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이도 평소 외할머니를 잘 따랐기 때문에 다행히 친정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 딸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을 해둔 상태고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어요. 딸한테 직접 물어봐도 자긴 엄마랑 외할머니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을 하는데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엔 신우가 전화 오길래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제 허리 다 나았냐고 일하러 나올 수 있냐 하더라고요. 가게에 물건이 많이 왔는데 와서 정리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너희 두 남매가 말아먹던 삶아먹던 알아서 하라 했죠. 이래저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 거예요. 하루하루 무슨 사고를 칠까 불안함에 떨며 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친정에 돌아온 지 이제 2주가 넘게 지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몸도 좀 괜찮아졌으니 다음 주부터는 직장도 다시 구할 겁니다. 시간제 파트타임 말고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로 구할 거예요.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게 노력하며 살 거고 더 이상 철없는 남편, 개념 없는 신우 뒷바라지는 그만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